우리는 우리 발전을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죠. 그죠? 47페이지 무형자산. 자, 이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구성 있는 자산은 똑같은데 형체가 없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무형자산으로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가 식별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이 식별 가능성이라는 건 무형이니까 형체 식별이 아니고 이건 어느 회사의 기술이다, 어느 회사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특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디 회사 거다라는 거 아는 것들이 있죠. 그런 형태의 식별인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못 쓰는 로고들 있잖아. 그 나이키 그 바나나킥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이런 건 함부로 우리가 쓰면 저작권 침해된다는 걸 알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산의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업이 이 자산에 대해서 방금 제가 나이키 마크를 마음대로 막 써요. 그러면 나이키 회사에서 우리 디자인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해서 저한테 소송이 걸어온다는 건 자기 거라고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쓰게. 그렇게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를 하면서 그 통제한 자산의 미래적 효익의 유입 효과가 높아야 되고 그 효익이 당연히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나한테. 그게 우리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주의라고 적혀 있는 곳에 교육 훈련비나 마케팅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효과를 유발하는 건 자산만의 요건이 아니고 수익의 요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수익의 대응 원가로서의 비용으로 인식되는 거지. 우리가 교육했을 때 이 교육한 사람의 지식을 나한테만 써. 이만큼 알아야 돼. 통제가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의 인식 요건은 불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용 처리하고 이걸로 일어나는 효익은 수익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래 또 추가적인 인식 요건이라고 네모 박스가 있는데, 자산으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이건 자산의 기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자산도 그렇고 얘는 이걸 제가 자산에 대해서 쓸 때 우린 자금의 운용에 대해서 쓰는 게 자산이다라고 했죠. 이 자산을 운용해서 하는 거는 우리 기업은 미래의 효익을 우리 기업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취득 원가나 이 구성되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금액을 루프하기에 어느 정도 들어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성 있게 금액을 측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요건들을 완전히 충족해야지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지, 어느 한 개라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지금 자산 비용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부 다 차변에, 대변에는 돈 유출이 나갔는데 차변에 내갔을 때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흔히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 개발비 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비. 그럼 이 개발비가 되기까지에 우린 여러 개 단계를 나누는데, 처음에 얘를 만들어 볼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타당성 검토하는 게 연구 단계예요. 그럼 이 단계에서 더 진척되어서 얘를 만들어 보고 있는 단계가 개발 단계예요. 근데 이 개발 단계에서 거의 웬만한 책들은 끝내는데, 이걸 완전히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걸 완성 단계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 완성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자산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여기에서는 완전이라는 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럼 완전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조금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저도 식 요구의 충족 때만 계정 과목으로 왜 구입하면 바로 자산으로 왜 뜻이잖아. 얼마 줬으니까. 그죠? 뭔가 개발해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개발 안 해주면 돈 안 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창출한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연구 단계에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일단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책에도 연구 단계에 적혀 있는 곳에 아래 세 번째 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 연구 단계 활동예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 연구 결과나 아니면 지식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려는 활동, 그리고 재료나 장치, 우리 제품 공정 시스템 영역에 대한 대체안을 탐색하는 거. 이거 말고 뭐가 더 좋을까? 이 탐색하는 거. 또 새롭게 개선된 거에 대한 거에 대체안을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행동이 있죠. 자, 이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왜 읽었냐면 이 글자를 써놓고 얘가 연구 단계냐 개발 단계냐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러면 저도 야, 이건 지금 우리 20, 30대, 40대의 머리로서는 인지하기가 쉬운 글자가 아니에요. 우린 스펀지 같은 뇌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이미 우리는 20살 넘어가면서 스펀지는 끝났어요. 점점 굳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적어놓고 얘가 어느 단계 거냐, 다음 중 단계가 다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시면 개발 단계라고 적혀 있죠. 이 개발 단계도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2단계까지도 다 2단계까지도 다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발 단계는 이걸 완성했을 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팔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얘가 의도가 있게 만들어야 당연히 그 완성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또 뭐 완성된 무형 자산을 팔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어요.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을 완전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상용화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산이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렇게 저렇게 적혀 있는데 마지막 줄에 보시면 얘도 우리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측정이라는 글자가 계속 적혀 있는 이유가 비용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비용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그럼 얼마가 들어갔다라는 돈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이 네모박스보다 그 아래의 네모박스 활동을 보면 아래에 있는 네모박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죠.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에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이다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서는 제대로 되는 물건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그 앞에는 우리 연구 단계에서는 뭔가를 선택하고 탐지하는 활동을 한 거고,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되는지 시험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개발 단계하고 연구 단계가 표현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일단 저렴한 표현으로 쓸게요. 개발 단계는 여기에서는 진짜 되는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글자들 보면 시험이다 뭐 이런 게 적혀 있고, 얘는 이걸로 해볼까 저걸로 해볼까 선택하는 단계예요. 선택해본 걸 가지고 시험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굵직한 키워드를 가지고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무형자산의 종류는 영어권, 산업재산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회계를 정립하고 세법을 지금 형태의 모양으로 만든 게 1977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77년도에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까지 인정해 줄 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정 과목을 좀 잘 못 만들었어요. 무형자산 자체를 인지를 못해서. 그래서 적혀 있는 개정 과목들이 처음에 한국어로 써야 될 거 이걸 잘못 선택해서 외래어를 그대로 개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다,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다, 아니면 우리 프랜차이즈면 프랜차이즈다. 이게 그대로 개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영어권이라는 거 좀 볼게요.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자, 영어권은 우리 권리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프랜차이즈하고 엮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처음 잘못 만들어서 권리금이라는 걸 개정 과목 쓰는 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영어권이라고 적었는데, 이 영어권은 권리금의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영어권은 먼저 시험에 지문은 자주 나오는 게 내부 창출한 영어권은 자산으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개발비는 인식해요. 한마디로 무형자산은 인식하는 건데 영어권은 내부 창출한 영어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왜 내부 창출한 영어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냐면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서 빈 가게 가서 장사해 놓고선 이제 이거 팔면 권리금 얼마 받을 수 있겠어. 혼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그 돈 주고 구입하고 들어왔으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분개로 문제 나올 땐 이런 거예요. A 법인을 인수 합병을 해요. 근데 이 A 법인을 인수했는데 봤더니 A 법인의 우리 유형 자산이 유형 자산 말고 개정 과목으로 볼게요. 이 회사의 기계 장치가 1,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재고 자산이 2천만 원이 있고 이 법인의 장기 차입금이 1,500만 원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기업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 회사를 얼마 주고 인수하면 되죠? 그렇죠. 1,500만 원만 주고 인수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를 인수해도 이 빚은 내가 갚아야 되거든. 그럼 이 회사의 자산가액은 3천만 원이지만 부채가 1,500이라서 순자산은 1,500만 원이 될 거잖아. 그럼 1,5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우리 회사가 2천만 원 주고 구입했다고 볼게요. 그럼 2천만 원을 줬어요. 대변에 현금으로 2천만 원을 줬어요. 자, 이거 기출 문제예요. 근데 얘가 개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부채도 있고 자산도 있었어요. 그럼 차변에는 기계 장치 1,000만 원이다. 제품 2천만 원이다. 이제 우리 장부에 써야 될 거잖아. 인수했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 1,500만 원이다. 자, 그럼 사실 이것만 적었을 때도 1,500만 주면 되는 건데 2천 줬죠. 그럼 차이 나는 이 500만 원을 이 기업의 가치인 권리금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영업권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게 외부 구입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외부 구입. 그럼 내부에서 창출한 거는 인식을 안 하지만 외부에서 구입한 거는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업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책에 잘 적혀 있으니까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상각기간이라고 적혀 있죠. 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일반적인 원칙. 자,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란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는 20년 초과가 안 되는데 이제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면 20년 초과할 수 있다. 자, 그럼 상각 시점은 당연히 사용 가능할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상각 방법이 있죠. 상각 방법은
지금 우리 정해법, 우리 체감잔해법 적은 게 정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뭐 앞에 했던 이중체감법,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삼각 방법을 다 쓸 수 있는데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우리는 정해법을 사용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기가 애매하겠죠. 그래서 정해법을 주로 쓰는 거예요. 정해법을. 자, 그럼 우리 잔존가치는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해요. 없는 것으로. 그 아래 있는 내용은 크게 안 보셔도 되고, 자, 그 아래 이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라고 적혀 있죠. 자, 무형자산은 직접법하고 간접법을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직접법과 간접법 다 쓸 수 있다는 것, 대변의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직접 줄일 거냐, 아니면 누계익이라는 차감 계정을 써서 줄일 거냐, 이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분계를 생각해봐도 직접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처분할 때도 취득원가 지우고 누계익 지우는 것보다 그냥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 지워버리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익이 간접법 썼을 때 효익이 있지 않으면 관습적으로 직접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사용이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시다가 많이 오해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판관비를 써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800건대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얘가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500건대도 만들어 쓰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판관비로만 쓴다라고 해서 오답 질문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지금 네모박스, 작은 네모박스 분계 아래에 우리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 원가로 적혀 있죠. 그래서 500번대의 무형자산 상각비도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분계 가지고 보면 우리 분계보다는 금액을 산정을 잘해야 돼요. 금액을. 자, 우리가 2016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개발비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개발비에 올해 2020년 기말 장부 가액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럼 얘는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정해법으로 하고 잔존가액이 0인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날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개발비라고 쓸 이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죠? 얼마? (20만 원이죠) 그죠? 왜 20만 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죠? 지금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죠. 직접법으로. 그러면 2016년 1월 1일 날 4월 때에 차변의 개발비다 100만 원, 대변에 이렇게 돈 주고 100만 원 이렇게 처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6년 12월 31일 날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 대변의 개발비 20만 원 이렇게 처리하는데, 정해법이니까 이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네 번의 감가상각으로 20만 원씩 줄여버리면
얘는 남아있는 장부 금액은 20만 원만 남아있겠죠. 이해가시나요? 100만 원에 샀는데 얘를 4번 했으면 80만 원 줄여서 장부에는 20만 원만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얘가 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20만 원 하면 5년 다 찼으니까 이제 끝나고 얘가 없어지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구하실 때는 장부가액을 주는지 취득가액 준다면 100만 원 줄 거예요. 취득가액을 100만 원을 주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장부가액을 주면 잔존 내용 연수로 그냥 나누시고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정액법 나올 거예요. 잔존가액 원칙적으로 없는 거라서 있다고 말할 일 없고, 그리고 취득원가를 주면 그냥 총 내용 연수로 나누세요. 그러면 얘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지금은 장부가액 20만 원 줬는데 얘가 2016년도에 샀으니까 지금 감가상각하기 전까지 4번에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20만 원인 거고, 취득원가 줬으면 100만 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그래도 얘는 20만 원이겠죠. 그래서 똑같이 20만 원 나올 거니까 지금 감가상각하기 전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전까지 몇 번의 상각을 했는지를 횟수를 빼서 잔존 내용연수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이 금액이 중요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 계산자료 입력 잘 쓰시잖아요. 그럼 계산자료 입력에다가 이 금액만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분계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금액만 잘 잡으시면 돼요. 금액만. 그럼 지금 이 금액이 고정자산 등록할 때 쓸 때의 기초가액이 되겠죠. 올해 1월 1일 날 20만 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상각 누계액에다가 우리는 80만 원이라고 써주게 될 거예요.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를 그대로 두는데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이 사왔던 금액을 대놓고 줄여갔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무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은 이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글로 나오는 거든 뭐 분계 나오는 거든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다음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있죠. 이 기타 비유동 자산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자산이지. 근데 도대체 얘가 언제 현금화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일 될 수도 있고 미래에 언젠가는 될 수도 있고 그런 자산들을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두는데, 여러분들이 분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타 비유동 자산 계정 과목은 임차보증금이에요. 뭔가를 빌리기 위해서 보증금 걸었어요. 내 돈이잖아. 근데 난 그 빌린 거를 반환하거나 나오기 전까지는 이 돈을 내가 못 만지잖아. 그럼 나한테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 임차보증금은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럼 누가 가지고 있다고 꼭 써야지. 그래서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임차보증금에 거래처 안 쓰면 꼴대 앞에서 넘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꼭 거래처를 써주셔야 돼요. 자, 전세권은 우리가 분기할 때 쓸 일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산 분류가 어디죠? 우리가 보고 있는 자산 분류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전세권을 받다는 건 기억해 두세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나왔을 때에 무형자산하고 전세권하고 섞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봤어.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얘가 마치 느낌은 무형자산이랑 같이 놀아도 어울릴 것 같이 생겼죠. 그래서 주의하셔서 얘는 우리는 그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장기 외상 매출금이나 장기 받으려면 기본 계정 과목도 아니고 저렇게 착한 사람 없어요. 그죠? 그냥 외상할게. 그래놓고 내년 말고 내후년에 줄게. 외상으로 물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년에 안 준다 그러면 못 준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야? 돈 빌려 준 걸로 해서 금전대차 거래로 바꾸자 그럴 거잖아요.
우리 그런 붕괴 한 적 있죠?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지. 얘처럼 오랫동안 내년에 안 준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안 준대. 그럼 내후년에 돈 줘라고 물건 파는 건 외부 이용자도 이해를 못할 일이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쓰는 건 저도 못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자산에 있는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봤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51페이지에 부채가 있는데, 자, 부채는 앞쪽에 있는 건 간단한 계정이니까 이것만 보고 칩시다. 자, 부채는 외부 이용자가 자산처럼 우리 영업 활동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일일이 관심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이용자의 관심사는 이걸 내년에 갚아야 되는지 내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지. 제가 보금기한총계로부터 1년을 계속 내년이라고 표현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것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유동부채라는 건 외부 이용자가 바라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보고 있는 올해 갚아야 되는 거네라는 이 느낌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2019년 12월 31일 날 작성된 기말 재무상태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유동부채의 금액을 본다면 이 유동부채는 만기가 2019년도에 일어났지만 만기가 이날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내에 일어나는 걸 유동부채라고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날은 2020년도니까 지금 보고 있는 올해 갚아야 되는 거네라는 인지를 가지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안 갚아도 되네? 그게 비유동부채로 보니까 제가 계속 내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구분에 대해서는 외부 이용자가 중요시 여기겠죠. 그런데 어떻게 빌려왔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 첫 번째 이 유동부채는 그래서 뭐 결산일로부터 사용기간이 1년 이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매입채무는 어떤 계정 과목인지 알겠죠? 자, 매입채무는 우리가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만 쓰는 거였고,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나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취득했을 때 그때 그냥 외상하면 외상매입금,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지급어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적혀 있죠. 자, 미지급금이라는 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데 우리가 여신거래를 하거나 오늘 돈을 안 주게 되면 우리는 미지급금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근데 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의미는 돈 줘야 되는데 안 줬어,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밥 먹고 법인카드를 썼어요. 밥 먹었으면 돈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줬어. 이게 미지급금인 거예요, 회사가. 그럼 미지급 비용이라는 건 이건 우리가 결산할 때 이연가 예상할 때의 예상 혹은 발생을 할 때 쓰는 거죠. 이건 줘야 되는데 안 줬어가 아니고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써둔 부채예요.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써두는 거예요. 비용을 인식한다는 건, 자, 비용 자리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죠. 그럼 차변에 비용 인식한다는 건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올해 발생한 거를 비용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돈 줄 날이 올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안 준 거야. 이건 내가 줘야 되는데 안 준 게 아니죠. 하지만 비용 처리를 어쩔 수 없이 했지만 했다라는 건 내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내 거 아니라고 말했는데 난 아직 내가 가지고 있네. 그럼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있으면 부채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예를 들면 12월 달 월급을 12월 25일 날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럼 월급을 줬던 안 줬던 12월 달에 발생한 월급이죠. 그럼 손익계산서를 마감해야 되니까 그해 급여 얼마다 12월 달 거 정리하고, 근데 12월 25일 날 줘야 되는데 의무를 다 안 했잖아. 그때는 미지급금이다라고 해서 써두게 될 거고, 정말 이런 회사가 있다면 미지급 급여라고 정리를 해둘 거예요. 이건 정말 해야 될 짓을 안 했다라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다음 달 10일 날 주는 회사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회사 가면 그런 회사가 덜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인데, 근데 다음 달 10일 날 주는 회사는 결산 때 무조건 해요. 잘못한 건 아니잖아. 처음 회사 갈 때부터 다음 달 10일 날 주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올해 발생한 월급이니까 급여라고 처리하고, 이때는 미지급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얘 둘이 느낌의 차이를 아시겠죠? 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얘는 잘못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제가 그 다음 달 10일 날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 한 7년 전 정도 전에 우리 그 노동법에 대한 그 임금 체계를 정립을 시키면서 다시 개정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개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 5일 동안 다 나오면 우리 하루 더 근무한 걸로 해서 6일로 근무하거나 이런 규정이 정해진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정해지면서 급여제를 받는 사람이 25일을 근무를 20일을 다 근무를 하면 그냥 한 달치 급여를 전부 다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말한 걸 일주일 동안 내가 무단 결근만 안 하면, 왜냐면 휴가는 결근이 아니거든, 제대로 된 휴가는 안 하면 일주일에 6일이니까 25일이 되면 전부 다 20일이 넘어가요. 20일이 넘어가니까 그 급여를 그 달 25일 날 주는 게 이제 큰 회사들은 다 거의 다 바꿨어요. 근데 원래 31일 날 줘도 되는데 31일은 저도 옛날에 당했었고 많은 회사들이 싫어해요. 한국 사람이 성격이 깔끔한지 30일 날 월급 딱 주면 그 월급 받고 그 다음 나누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작은 제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큰 회사도 그게 싫은지 말일 날은 안 주는데 25일은 줘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25일 날 월급 받고 안 나와도 되는데 또 30일까지 나오고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심리를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 그만둘 때는 제가 말해줘요. 너 그냥 25일자로 나가라. 그래도 월급 받는다. 그러면 애들이 다 나가는데, 근데 다음 달 10일 날 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원징수 이행상 신고하면서 그 세금 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10일 날. 그것 따라서 사회보험료도 다 10일자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날짜 맞춰서 한 달이 끝나면 5일 정도 선해서 서로 돈 주고받을 거 주고받고 그 돈 가지고 월급 주겠다, 이제 이런 계산으로 해서 세금 내고 월급 주겠다는 생각에 이제 10일자로 회사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아서 주겠다는 개념이거든. 그럼 안 주면 못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25일이라는 개념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번 달 상관없이 25일 날 줄 급여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 준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 달 25일 날 월급 준다는 회사가 있죠. 근데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직원도 월급 가지고 자기가 며칠간 유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회사는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회사 있어요. 예? 그런 회사 있었어요? 잘 나오셨어요. 어디서 25일자만 잘못 들어가지고 지 편한 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날 25일인데 다음 달 25일 날 주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다음 달 25일 날 제때 주면서 월급을 다른 것보다 1-20%더 준다 그러면 저는 있겠죠. 한 달 차이 가지고 1-20%. 하지만 사장의 마인드는 별로 안 좋다고 보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보고